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디바 제시카의 토요 미스테리 극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목 보셔서 알겠지만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매주 3개에서 4개 정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름 재구성해서, 그러니까 뭐 실제 이야기를 바꾸진 않고요. 정도껏 저의 연기력을 가미해서 재구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희 연기가 오글거릴 수 있어요. 연기자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연쇄살인범들 중에서 여러분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살인범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채팅창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잘생겼어요. 여러분은 오늘 상당히 외모적으로 매력적인 연쇄살인범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유명한 연쇄살인범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이름이 퍼진 사람이에요. 제프리 다머요.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조디악이요.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이 사람의 이름은 테드 번디입니다. 테드 번디는요, 테드 번디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미국에서 책으로도 또 여러 가지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 여러분한테 오늘 그 대략적인 이야기와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연쇄살인범이면 다들 사이코패스인가요? 그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테드 번디는 미혼모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인 어머니가 자기가 이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조부모한테 보내버려요. 조부모라고 했을 땐 할머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손에서 크게 되는데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아들처럼 키워요. 이 테드 번디가요, 자신의 엄마, 친엄마를 누나인 줄 알고 자라나요. 뭐 아무래도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걸 좀 숨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해요. 이렇게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게다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요.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에서 글쎄 학생회 부회장까지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한테는 착한 남자의 어떤 그런 유형으로 보여질 수 있는 보이스카우트도 했었대요. 그런데 성격이 다소 좀 부끄러워하고 내성적이었었나 봐요. 어렸을 때 테드 번디를 알던 친구들이 테드 걔는 좀 친구들하고 못 어울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성격적인 장애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뱅뱅 돌다가 결국엔 도서관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테드 번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 범죄, 추리, 살인, 그것들에 대한 다재다능한 소설과 또 도서를 읽게 되죠. 그렇게 도서관에서 상상의 나래로 살인과 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인가 강간과 살인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난
잔혹하게 폭행당한 후에 그냥 버려져 있는 여자들의 시체를 보면 희열을 느껴. 이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은 아니죠. 고등학교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얼마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던지 글쎄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간 거예요. 장학금으로. 그리고 나름 명문대학에서 범죄 심리를 공부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없었는데 꽤 성실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게다가 전화 상담까지 했었대요. 왜냐? 그게 범죄 심리나 어떤 심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워낙 테드 번디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많은 여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67년 스테파니 브룩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 교제하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의 일지를 보면 그 스테파니와의 사랑이 굉장히 이 사람을 좀 교화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막 살인과 강간, 시체 이런 거에 희열을 느꼈던 사람인데 뭔가 일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자와 이성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의 교화가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테드 번디가 어쩐 일인지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스테판이란 여자가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테드 번디가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스테파니는 테드 번디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가 자기를 버리게 되자 테드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서요, 또 한 번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여태까지 난 조부모의 밑에서 자랐고 중간에 자기가 누나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 밑으로 자신의 성을 옮겨가지고 누나의 그 새 남편 밑으로 호적이 들어가서 번디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누나가 엄마인 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고향에 내려가서 내가 엄마 아빠라고 믿고 있던 사람은 사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고 내가 누나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충격이 이상한 증오감으로 올라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 스테파니,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던 자기의 엄마, 자기한테 이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던 할머니까지 여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건 물론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테드 번디의 일생을 연구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테드 번디가 인정한 건 아니고요. 이거 완전 아침 드라마 일세? 막장이죠.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겨요. 원래 총명했던 아이인데 학교를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보통 이런 상실감을 갖게 되는 일을 겪게 되면 탈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냥 공부도 아니고 법률 공부를 시작합니다. 법률 공부를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 활동을 벌여요. 이 사람이 당시에 법조계에서 일하는 것을 지망한다고 그의 그 일대기를 나눈 책엔 써 있어요. 만약에 테드 번디가 다른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는 변호사나 검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았던 이 남자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관음증입니다. 처음에 그의 관음증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여학생들 기숙사가 보이는 창에 몰래 올라가서 여자들이 옷 벗는 걸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 정도의 관음증이었어요. 그냥 내가 남을 눈으로 보는 거요. 근데 그 관음증이 계속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여대생의 차에 펑크를 내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봅니다. 저 여자가 타이어가 펑크난 걸 보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자를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자를 지켜보는 것에 점점 더 테드가 흥미를 갖게 되고 희열을 갖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점점 더 이 욕구가 너무 커진 나머지 동전을 주시려고 이렇게 저녁 늦게 여자가 기숙사로 들어가고 있어. 동전이 떨어져 있네? 하고 동전을 주스려던 여자가 몸을 기울이자 뒤에 냅다 달려가서 곤봉으로 머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테디의 뜻만큼 되지 않았어요. 바로 쓰러졌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어요. 근데 이 일에서 테드가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낍니다. 여자를 때리고 그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이제부터 좀 더 대담해집니다. 1974년 1월 4일입니다. 대학교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방을 같이 잡고 룸메이트로 살고 있던 18살 소녀 조니 렌츠라는 아이의 방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당시에 조이 렌츠는 여러 명의 그 여자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조이 렌츠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안 내려오는 거야. 뭐야? 야, 너 조이한테 가봐. 얘 또 늦게 일어났나 봐. 걱정이 된 친구들은 조이의 방에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조이의 방에서 조이를 발견합니다.
조이는 이불이 덮인 채 이불 안에서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은 채 죽어 있었어요.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니 침입자가 조이의 머리를 곤봉으로 몇 대 때린 후 거의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폭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불 핏물 속에 누워있게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 나무 막대기가 하나 부러져서 놓여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뭐지? 이 나무 막대기는 어디서 왔을까? 부러진 나무 막대기의 나머지 반 부분은 18살 소녀 조이의 몸 안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자의 성기 부분에요. 그냥 배에 꽂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녀의 성기 부분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이가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놀란 친구들은 911에 전화를 했고 조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조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나 머리에 폭행을 많이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누가 범인인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4주가 흘렀습니다. 린다 힐이라는 여성이 실종됐어요. 린다 힐이 두 번째 희생자입니다. 그녀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폭행당하고 성폭행 당한 후 시체가 유기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오랫동안 린다를 찾았어요. 하지만 린다의 시체는 아주 나중에 발견됩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테드가 이런 증언을 해요. 당신, 린다 힐을 왜 죽였나요? 글쎄요. 우린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는 사이예요. 나도 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그냥 섹스하고 싶으니까요. 마치 린다 힐이 자신의 성욕을 푸는 어떤 동물인 것처럼 취급했다고 해요. 지금부터 사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주가 있고요. 오레곤주가 있고 그 옆에 유타주가 있어요. 이 세 주는 붙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워싱턴, 밑에 있는 오레곤, 옆에 붙어 있는 유타주에서 계속해서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테드가 머리를 쓴 거죠. 왜? 미국은 주정부입니다. 그래서 주와 주를 넘나들면서 여자들을 납치하고 폭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 8명의 여성들이 계속 실종되고 그 중에 일부는 성폭행을 당한 채 시체로 발견되니까 유타주와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서 이거 뭔가 동일인의 범행 같다 하면서 점점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렇게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여성 피해자들의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그녀들은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가르마예요.
가르마가 뚜렷이 보이는 스타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금발 여성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갈색 여성이 많습니다. 엄마 같은 스타일인가요? 아니요. 자신의 첫 여자친구 스테파니 같은 스타일입니다. 점점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이 남자가 어떻게 이 여자들한테 접근하는지의 수법이 밝혀집니다. 그 수법이 뭐냐면요. 이 남자가 몸에 기부스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기부스를 하고 이 호남형의 얼굴을 가지고 여자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팔에 깁스를 해가지고요. 이 책을 좀 들 수가 없는데 이 책을 좀 제 차로 옮겨주시겠어요? 그러죠 뭐. 굉장히 호감형으로 생겼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범죄형으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나중에 한 얘기지만 상당히 말도 잘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가 차에 가까이 왔을 때 근데 어디 가까운 데 가세요? 제가 운전할 수 있는데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리고 순진하게 자신의 차에 탄 여자들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죽입니다. 이 수법이 계속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 이후 1년 반 동안 8건의 강간 살인이 발생합니다. 이 남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폭스바겐을 타고 다녀요. 경찰이 점점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기부스를 하고 호남형의 얼굴에 폭스바겐을 타고 다닌 남자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 중간에는 탈출한 여자도 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 18살 여자에게 접근했대요. 내 기부스 때문에 좀 힘드니까 차에 이거 좀 실어주실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차에 물건을 실어주려고 했을 때 그 여자의 머리를 뒤에서 곤봉으로 내려치고 그 여자한테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차에 싣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수갑을 찬 채 차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젠 경찰들이 몽타주도 그리고 점점 테드 번디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체들도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시체들을 호수에다가 많이 버렸나 봐요. 호수에서 시체가 하나씩 떠오르고요.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테일러 산맥이라는 곳이 테드 번디가 가장 많은 시체를 유기한 곳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체가 하나하나 발견되는데 아까 두 번째 희생자였던 린다 힐의 시체도 여기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그는 1년 반 동안 자신의 무자비한 폭행과 살인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1975년 8월 한 고속도로 순찰원이 저 차 뭐지? 웬 폭스바겐? 하고 그 차를 불러세워요. 근데 그 차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경찰입니다. 신분증 좀 주시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미는데요. 그 신분증엔 로버트 번디라고 버젓이 써 있어요. 가짜 아이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차를 조사합니다. 차를 조사했더니 차 안에선 각기 회개한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수갑, 끈, 송곳, 얼굴을 가리는 스타킹, 혁띠. 그 자리에서 그는 체포됩니다. 체포됐다고 하니까 혹시 마음 놓이세요?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체포된 건가요? 처음엔 이거 가지고 체포가 돼요. 그런데 경찰이 이 남자를 조사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그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라는 그 경찰의 프로파일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테드 번디가 대학에서 뭘 전공했죠? 법률을 전공했습니다. 테드 번디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게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변호사요? 필요 없어요. 전 당당하니까 제 변호는 제가 할게요. 해박한 전 법률 지식을 가지고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혼자 변호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법정에 있었던 배심원들의 그 말에 의하면 그의 현란한 말솜씨에 배심원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울 수도 없었다고 해요. 갑자기 왜 확 늙었어요? 아까 건 너무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 미안해. 동일 인물 맞아요. 조금 사갔어요. 잘생긴 사진을 가져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진 볼까요? 이것도 확 늙었죠? 자, 결국 이 남자는 계속 나 무죄라니까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그의 아파트에서 기부스 알죠? 직접 만들었던 증거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쇼핑몰에서 도망갔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의 증언으로 이 남자가 결국 구속이 돼요. 게다가 이 남자 신용카드 흔적도 남들고 그런데 여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이겠죠. 왜냐면 미국은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모든 사람이 얘가 죽였다고 알고 있어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오직 납치죄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납치죄 때문에 15년형을 받습니다. 많은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분노했어요. 내 딸을 죽였는데 15년형만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후 또 다른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이걸 테드 번디가 죽인 시체라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게 재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 테드 번디는 잘생긴 남자였고요. 말솜씨도 현란했습니다. 연신 언론에서는 이 사람의 사건을 다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법정 밖에서 이 남자의 얼굴을 보려고 기다리는 여자들도 있었대요. 좀 한심하죠. 1977년 참 느긋하게도 감옥에서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일주일에 일정 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도서관 창문으로 도주합니다. 도주했어요. 물론 8일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좋았던 거죠. 어쨌든 도주를 할 수 있었다는 건요. 그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중간 구치소도 바뀌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개월 이후, 그렇게 첫 번째 도주 시도를 하고 7개월이 지나고 나서요. 그는 14kg를 감량합니다. 14kg를 감량하고요. 우연히 독방 천장에 전기 공사를 하려고 구멍을 뚫어놓은 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 남잔 그 뼈만 항상하게 남은 몸으로 그 구멍을 통과합니다. 그는 다시 도주했습니다. 천장으로 올라가서 환기통을 기어 나왔대요. 환기통을 기어고 나오고 나서 교도관의 옷장에 숨어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유유하게 정문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플로리다로 도망칩니다. 자, 그는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어디에 집을 얻은 줄 아세요? 한 대학교의 근처에 집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음증은 계속됩니다. 한 대학교 근처에서 호시탐탐 여학생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테드 번디를 알던 한 여자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아는 테드 번디는 그 당시에 이미 살인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그가 탈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978년 이 남자는 집 근처에 있는 여대생 기숙사에 다시 잠입합니다. 침입하는 거죠. 그 방에는 4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고 있는 4명의 여자아이들을 실신할 때까지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곤봉으로 얻어맞고 정신이 없는 여자아이들을 한 명씩 폭행했어요. 이 폭행은 성폭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나중에 한 법의학자가 죽은 소녀들의 몸을 부검했는데요. 한 소녀의 몸은 뚜렷하게 이빨로 물린 자국이 있었대요.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요. 그들을 폭행하고 강간했고 왠진 모르지만 이빨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이 죽은 4명의 여학생 중에 한 명은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헤어스프레이 아세요? 이렇게 철통으로 되어 있는 헤어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로 성기 부분에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 졸려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테드 번디의 살인 본능이요. 하룻밤에 4명을 죽인 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한 곳에서 4명의 여자를 죽이고 또 다른 여대생들의 집에 침입합니다. 같은 밤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또 똑같은 방식으로 곤봉으로 내려쳤는데 그렇게 구타를 하다가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깨겠죠. 그래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두개골이 박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여대생의 숙소에서 큰 사건이 나고 나서 이번엔 한 달이 미처 되지 않았어요. 이번엔 그 동네에 9살짜리 그리고 12살짜리 소녀가 실종됩니다. 이 아이들이 실종되고 6일이 지난 후 경찰이 이 실종된 소녀의 집을 순찰하다가요, 폭스바겐을 탄 한 사나이를 발견합니다. 근데 번호가 도난 차량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그 차에 다가갔는데, 경찰이 가까이 다가오자 이 차 안에 타고 있던 이 남자가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도망가고 엎치락 뒤치락. 결국 경찰은 테드 번디를 체포합니다. 그렇게 그는 드디어 잡혔어요. 소송은 계속됩니다. 그의 화려한 말솜씨, 그리고 또 수려한 외모 덕분에 인기도 많이 얻었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얻었고요. 결국 그는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지만 사형을 선고받아요. 그는 총 30명의 여성들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이 그가 죽인 여성이라고 확실하게 법원 판결을 받은 여자들이에요. 그 30명의 여자의 사진을 다 가져올 수 없었던 건 그 와중에 사진이 없는 것들도 있고, 또 테드 번디는 자신이 부인한 것도 있고. 미쳤죠. 1989년 그는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다인 줄 알았거든요. 이 남잔 오랫동안 감옥에 수감되다가 78년인가 79년에 경찰에 붙잡혔고 1989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전기의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요. 이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에게 부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부인이 감옥에 있는 이 남자를 면회하러 갔다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1982년 이 남자가 죽기 7년 전에요, 딸을 낳습니다. 물론 교도소 측에서는 우리는 가족과 테드 번디가 만나긴 했지만 성적인 접촉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교도소관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진 우리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자기 와이프도 있고, 물론 감옥에 있을 때 딸도 낳았던 사람인데 왜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테드 번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테드 번디의 딸의 행방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테드 번디의 딸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방금 누워있던 사진은 뭐예요? 사형당했어요. 어찌나 유명했는지 참 인터넷에 이 사진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이 남자가 전기 충격을 받아서 죽었던 사진이 이렇게 버젓이 인터넷에 그냥 다 무삭제로 그냥 돌아다녀요. 시체입니다. 스테파니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자신이 정작 그렇게 싫어하던 스테파니와 자신의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고 죄 없는 괜히 남의 귀한 집 자식들만 갖다 죽인 거예요. 총 30명의 여자들을요. 열받아.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테드 버디가 당시에 얼마나 세간의 이목을 주목받았냐면요. 살인사건을 총지휘했던 한 형사가 있었어요. 그 형사는 테드 번디를 그렇게 잡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테드 번디를 잡았어요. 그런데 테드 번디가 그 상징적으로 타고 다니던 그 차, 그 폭스바겐을 몰래 자기가 보관한 거죠. 그리고 1997년에 그 남자가 죽고 나서 거의 8년, 9년이 지난 후에 그 차를 경매에 내놓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경악했죠.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개의 이야기 남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샀는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잡히기 전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딸의 행방은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인터넷에는 그 딸이 이제 다 자라서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합성사진은 돌아다녀요. 미국 애들이 궁금하니까. 하지만 딸의 행방은 아마 국가의 보호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아빠가 살인마지 딸이 살인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제 막 죽이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분명 어떤 보호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나, 그 와이프는 정상이었나요? 한 미국 기사를 봤어요. 그 와이프가 이 남편 살인마가 감방에 있는 동안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뉴스 1면을 다뤄줬어요. 야! 어떻게 살인마 부인이 임신할 수가 있어? 감옥에 있는데!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면회를 갔죠. 그 얘긴 뭐 이 사람 딸이란 거니까. 이 테드 번디에 관련된 정신심리학적 분석, 범죄 분석, 사이코패스 분석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은 내용들에 오늘 거의 다 줄여온 거예요. 그리고 전 사실 이 30명의 여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뭐 사이코패스나 범죄 심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책을 구하셔서 읽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요약으로 가져온 거예요. 테드 번디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는 여자들이 많았대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와이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범죄자라고 그러면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정말 막 팔자도 세게 생기고 진짜 여자 잘 패게 생기고 누가 봐도 딱 범죄 얼굴 있잖아. 근데 테드 번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한국의 연쇄살인범 생각 안 나세요?